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일상에서 자신이 쓰레기를 버리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좀 쓰레기에 대해서 요즘에 저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오늘은 찾아가는 비대면 탄소 중립 교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원순환 성공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연구센터의 김민수 박사님하고 지역의 자원순환 네트워크 사례로 좀 자원순환을 어떻게 해야, 그리고 자원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좀 더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김민수 박사님 인사해 주시고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단이고요. 시민참여연구센터라는 과학기술 시민단체 대표 맡고 있으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 이슈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받은 주제대로 이제 자원순환 성공을 위한 거버넌스, 그중에서도 이제 지역사회 거버넌스, 대전 지역 중심으로 얘기를 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과 미세 플라스틱 문제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8년 4월에 있었던 플라스틱 비닐 쓰레기 대란 기억하시죠? 예,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를 이제 하면서 그 여파로 수도권에 이제 그 수도권 중심으로 대전 지역에도 하마터면 이제 같은 일이 생길 뻔했는데 수도권보다는 여파가 늦어서 좀 대응할 여력이 있어서 이제 문제를 다행히 비켜갈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그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텀블러라든지 그런 사용들에 관심이 많았지만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다시 또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렇게 처리되고 있었던 거야? 하는 이제 그런 이해들을 하게 됐었죠.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중국의 꾀위의 모습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수입 쓰레기를 중국으로 가져가면 저런 식으로 어떤 마을에, 꾀위라고 하는 대표적인 마을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가 쓰레기 처리하는 이제 그런 업체들이 뭐 주민들이 그 이제 산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대부분의 전 세계의 쓰레기들을 상당 부분 이제 수입해서 그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재활용하고 폐기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한편으로서는 이제 산업 자재들을 확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이제 그 건축물 지을 때도 쓰레기들의 일부는 이제 같이 섞어서 부셔가지고 부자재로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요. 자갈 대신에 이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2019년에는 의성 쓰레기 사안이라는 이슈가 이제 상당히 또 이제 부각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치욕스러운 모습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기 뭐 컨테이너도 보이지만 컨테이너 둘러싸서 산 전체를 덮고 있는 거의 산을 이루고 있는 17만 3천 톤의 저런 쓰레기 사례들이 보고됐었고요. 북태평양에 있는 거대 쓰레기 섬, 뭐 이제 한반도 7배 크기라고 하는데 북태평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남태평양 각각 이제 5대양에 뭐 모든 지역마다 하나 정도씩 저렇게 이제 큰 덩어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분리수거하고 배출하고 뭐 매립, 소각되지 않는 것들이 뭐 물에 쓸려서 내려가는 홍수가 발생될 때 이제 쓸려 내려가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고 바다에 아니면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 강에 버려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흘러내려가서 저렇게 큰 거대 쓰레기 섬을 형성하는 거죠. 피레네 산맥에서 이제 그 측정 결과 2009년 4월에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도시 지역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대도시가 100km가 훨씬 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서도 대도시 수준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그리고 인체 내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는데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에서 조직 샘플 47개를 채취해서 봤더니 모든 영역에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는 뭐 북극에서도 똑같이 발견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바다 심해저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런 영역에 이제 발견되는 것들 중에 많은 수가 이제 섬유에서 이제 이렇게 쪼개져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바람을 타고 전 지구 성층권까지 사실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 주변의 상황은 어떤지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의 사례를 좀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전체 생활 폐기물 기준으로 전국에서 1일 45,000톤, 2017년 기준입니다. 45,000톤이 이제 배출되고 있고 대전은 1,440톤. 1인당으로 따지면 전체로 이렇게 따지면 감이 잘 안 오니까 1인당으로 따지면은 전국은 320kg 정도 되는데 대전은 345kg 정도 돼서 107.9% 조금 이제 평균보다 높은 편이죠. 폐기물 자체 생산 배출되는 양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전체 재활용률은 그래도 대전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다행히 배출량은 많은데 재활용률은 전국 59.5%에 대전은 62.1%.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해도 연간 폐기량 재활용하고 나서 남는 폐기량은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황이죠. 2017년 말고 지금 전국 통계로 나와 있는 게 2018년까지가 나와 있어요. 2018년까지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하고 이제 대전을 이제 플라스틱을 기준으로 이제 좀 더 줄여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플라스틱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 그 다음에 비닐, 그 다음에 발포 수지, 스티로폼 같은 거 같이 포함해서 같이 이제 산출해 봤는데요. 전국은 이제 일일에 이제 5,960톤 정도가 나오고 대전은 221톤. 1인당으로 따지면 42.3kg, 52.9kg. 아까는 뭐 몇 퍼센트 정도 더 많은 수준이었는데 지금 한 25% 거의 4분의 1이 더 많은 거죠. 그렇게 이제 더 많은 플라스틱 배출량이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분리 배출률은 이제 아까 앞에 전체 쓰레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리 배출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대전 시민들이 많이 잘 참여해 주시는 편이에요. 이게 전체 생활 쓰레기 영역에서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산업 쓰레기라든지 다른 영역도 이제 존재하는데 생활 쓰레기 영역에서 이제 보는 거라서 시민들이 잘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대전은 분리 배출이 59.3%인데 재활용률이 59.3%예요, 그죠? 근데 다른 전국 단위로 보면 40.5%, 재활용률이 48.5%. 분리 배출보다 재활용률이 좀 더 높죠. 이거는 뭐냐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보낸 거를 다시 걸러서 재활용으로 빼서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대전은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 배출되는 만큼 그대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버려진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또 저기에 또 함정이 있죠. 예,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고요. 그래서 1인당 폐기량 기준으로 보면 대전이 조금 더 낮긴 하네요. 그죠? 다른 지역보다. 플라스틱 폐기 재활용 관련해서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보면은 1인당 이제 52.9% 연간 발생량이 52.9%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른 데보다 25% 정도 높은데 전국 1위입니다. 가장 낮은 인천의 2.2배. 인천도 광역시인데 말이죠. 그죠? 그리고 비슷한 규모의 이런 도시 광주를 보면 광주의 1.4배 높은 편이죠. 그 다른 지역들도 이제 대구, 부산, 대구가 이제 그 다음 차지하는데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종량제 혼합 배출에 이제 아까 종량제 분리 배출 빼고 나면 혼합 배출인데 17개 광역시 지자체 중에 이제 세 번째. 그래도 이제 서울, 제주,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낮은 편이죠. 다른 지역들이 그 뒤에 이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합 배출은 재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분리 배출 59.3%는 근데 1차 선별장 반입량 기준입니다. 우리가 분리 배출해서 종량제 봉투 담아가지고 내보낸 거 기준인데 실제로 저게 재활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저거는 보통 이제 얘기하기로는 재활용 실제로 되는 거는 한 40% 정도가 될 거다. 그렇게 되니까 실제 저 숫자만큼 이제 그게 안 나오는 거죠. 종량제 혼합 배출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 빼고 이제 얘기고 그래서 이제 전체 재활용률도 똑같이 이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전의 플라스틱류 배출 재활용의 특성을 이제 살펴보면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도시. 그런데 시민들은 분리 배출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이후에 재처리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실효성은 좀 낮은 도시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음식물 쓰레기도 대체로 비슷해요. 뭐 한번 참고로 보시죠. 일일
이제 대전에서 발생되는 게 490톤 정도 되고 연간 117.4kg. 7대 특광역시 중에 광주 다음으로 두 번째고요. 광주는 근데 또 저기서도 다시 걸러내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재활용률 측면에서는 실제 특광역시 중에 7위. 예, 광주는 조금 더 걸러내니까 이제 저게 이제 6위로 떨어지는, 뭐 1위로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이런 현실 속에서 자원순환과 지역 거버넌스 문제를 같이 대전 지역의 현실에 맞춰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거버넌스에 대해서 한 번 더 모르시는 분들도,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료들 중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환경 거버넌스 구축 방안, 지방의제 20일 전국 협의회면은 지방의제는 지금 이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로 이제 다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저기서 나온 보고서 자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거버넌스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선택해 왔습니다.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 이제 영역은, 주체 영역은 세 가지 영역 크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제 주체 영역들의 이제 경계 영역을 가로질러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와 연대,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대안적인 통치체제 또는 협력적 관리체제.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지배를 얘기하는 거버먼트와 다른, 그게 실제로 돌아가는 작동 방식,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얘기하는 거는 참여적인 작동 방식을 얘기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다른 시스템들까지 같이 포함하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에는 참여 행위자, 저기에는 이제 민관,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 이런 데들이 다 포함되는 거고요. 영리, 비영리 영역들 같이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전체 시스템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를 작동하는 조직, 제도, 과정, 그리고 그것들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와 맥락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크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거버넌스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어떤 주체들 간에 모여가지고 협력하는 체계, 협력하는 자리, 그거 중심으로 아니면 지자체나 이제 정부 부처에서는 보통 무슨 위원회, 이걸 만든 걸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도적인 측면들, 관계적인 측면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결합된다는 걸 말씀드리느라고 앞에 장면 보여드렸고요. 실제로 이렇게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어떤 분리수거, 자원순환과 관련돼서 생산자, 판매자 영역,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비자, 시민환경단체, 지자체, 그 다음에 수거선별업체, 재활용업체,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영역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면 이렇게 중앙정부도 이제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거기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요즘 이제 보면 또 사회적 경제는 메이커 이쪽에서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많은 활동들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업들이 이제 저런 다양한 영역들, 생산 단계에 개입하기도 하고, 수거 선별, 재활용 단계에 개입하기도 하고요. 연구기관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기술적인 제공을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죠. 플라스틱 이제 자원순환 관련해서 대전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실천 활동들을 이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에 이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참여연구센터, 그 다음에 협동조합 세상속의 과학 이런 데서 저렇게 리빙랩 활동을, 플라스틱 소비 개선 리빙랩 활동을 했었고요. 대전 충남 녹색연합이랑 이제 대덕구청 등이 협력해서 에너지 카페를 이제 대덕구에서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자원순환 관련 이제 그런 어떤 서적도 팔기도 하고 다양한 제품들도 같이 판매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생활 쓰레기 문제 해결 리빙랩을 이제 도마동 마을 리빙랩에서 이제 활동을 2019년에 했었고, 저희 시민참여연구센터에서 플라스틱 줄이고 환경 살리고라는 활동을 작년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작소,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이런 곳에서 프레셔스 플라스틱 캠페인, 플라스틱 코인 찍어가지고 지역 내에 이제 지역 화폐 비슷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던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회유, 그 다음에 대덕구청 등이 이제 저기 에너지 카페에 그 사례들을 확장하면서 미호동의 넷제로 공판장 이제 저렇게 운영을 올해 이제 시작을 했었죠. 이런 사례들을 지역 내에서 다양한 이제 실천 사례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런 시민 실천 활동들을 보면 에코백, 텀블러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일상 실천 활동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이스백, 에코백 이런 에코백도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에코백이 잘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하다 보니까 집에 한 10몇 개가 이제 굴러다녀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에코백을 이제 버려야 돼. 근데 이제 그 에코백도 이제 그러면 좋은 데서 쓸 수 있도록 다시 재사용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고,
대체 제품 사용, 대나무 칫솔이나 삼배실 수세미, 뭐 스테인리스 종이빨대 이런 실천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머그컵 챌린지, 플로깅, 뭐 줍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담배꽁초 트리, 플라스틱 어택 뭐 이런 식으로 캠페인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보틀 팩토리, 알맹 상점 이런 제로 웨이스트 상점들의 이제 실천 사례들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플라스틱류 소비 배출량이 연간 아까 앞에서 이제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약 200만 톤이 되고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2017년 기준으로 이제 33억 개, 1인당 연간 65개라고 되어 있는데, 저걸 이렇게 시민 실천 활동으로 다 바꿔낼 수 있을까? 양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생산 판매 기업과 시민들의 실천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저게 이제 전체 시스템이 바뀌기 위해서는 생산 판매 기업들도 바뀌어야 되고, 그걸 지원하는 기술, 제도, 시스템들의 협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들의 실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거버넌스의 필요성들이 드러나는 거죠. 국내에서도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11일입니다. 헤빗 에코 얼라이언스라고 플라스틱 일회용 컵 줄이자 이런 활동들을 환경부, 외교부, 서울시, 뭐 수원시, 그다음에 JDC는 이제 제주도, 그다음에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뭐 달콤 아름다운 커피 등등의 이제 카페 업체들, 그다음에 뭐 금융기관, 통신기관, 통신회사 뭐 이런 등등 이제 해가지고 저렇게 23개 기관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민관 연합체를 이제 형성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활동을 해 나가자. 일회용 플라스틱 중심으로 이제 저런 활동들을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플라스틱 순환도시 협력 기획 거버넌스 이제 활동들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대전 지역에 사회혁신센터가 재작년부터 이제 지금 3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과학기술 영역에서 대전시의 어떤 그런 정책 방향이라든지 협력 방향들 그런 것들을 하고 시민들의 생활까지 그런 과학기술을 연계시켜주는 미션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속해 있는 시민참여연구센터랑 같이 이제 협력해서 이런 공동기획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앞에 이제 얼라이언스랑은 조금 이제 다른 모양새로 협력 기획을 해서 대전 지역을 플라스틱 순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방향 한번 같이 모색해 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고, 거기에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협력 기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단체들은 시민단체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실천 조직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조금 보시면은 이제 연구기관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단 쪽에 있는 기관들은 이제 협력 지원 체계들이 이제 해당되고 중간 지원 기관들인데, 지금 단계에서 협력 기획 회의를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이런 구체적인 이슈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거 너무 이제 그런 쪽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대전 지역 전체 차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결돼야 될 과제들을 이제 선별해서 좀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연구기관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지만 너무 세부 전문가들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이해하고 공동 이슈들을 얘기할 수 있는 좀 이제 큰 틀에서 같이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을 초청을 우선 했었어요. 그리고 이후 단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획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꿔가면서 이제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이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의 전체 순환을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왼쪽 맨 위에 원료 채취로부터 이렇게 쭉 이제 선을 따라서, 녹색 선을 따라서 이어지면서 중간에는 이제 무단 폐기도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재사용 뭐 등등 이렇게 가다가 주황색 영역은 다시 이제 그래도 처리가 되고 재사용까지 이어지는 영역인데,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매립, 소각, 무단 폐기 등등은 이제 그냥 어딘가로 버려지거나 재활용되지 못하는 경우죠. 소각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이제 태워서 없애는 경우가 있고, 그 옆에 바로 있는 거 보시면은 에너지 회수는 이제 열병합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워서 이제 에너지로 이제 다시 회수한다는 개념이고, 점선으로 표시한 것들은 그렇게 뒤에 처리 단계에서 다시 재처리가 되거나 이제 재가공이 돼서 원료가 다시 순환돼서 제품으로 다시 사용되는 그런 경로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도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제품들 아니면은 뭐 화장품이나 샴푸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단순화돼도 될 텐데, 그러면 재활용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 하시죠.
그래서 디자인의 영역들도 같이 이제 제품 생산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들로 되고 또 재활용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조금 줄여놓고 전체를 한번 보시면 이러한 이제 교육이라든지 소비, 그 다음에 분리배출, 시민들이 실천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영역들의 과제들, 저것들은 이제 아까 기획협력회의에서 뽑아낸 이제 이슈들인데요.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조금 이제 시간상으로 이제 어렵고 뭐 관심 가는 것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 감시, 그 다음에 지역사회 내에 이런 어떤 프로젝트 차원에서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 저런 데는 카페 뭐 그런 데서 같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활동들, 아니면 지역 시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여행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제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별 재활용 사업장, 그 다음에 재활용, 재활용, 재사용, 생산 관련 영역들에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넘어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 개발, 그런 데이터 확보, 제도 행정 영역에서 이렇게 보완이 돼야 될 부분들, 이렇게 이제 이슈들이 50여 개 이렇게 도출이 됐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들 접근 방식으로 보면은 이제 크게 한번 분류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잘 안 보이네요. 예. 시민 교육 시설, 그 다음에 제도의 영역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 기술, 산업, 협력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포괄적으로 협력 같은 경우는 전체를 아우르면서 같이 공동의 이제 체계를 만들면서 이제 하는 영역인데, 이렇게 이제 8가지 어떤 접근 방법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나는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시민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시민 실천 활동, 그 다음에 교육 이런 영역들이 많이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협력에도 중요한 역할로 참여가 필요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기 나온 것들 중에서 저희들이 정리해보고 있는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주변에서 같이 해보고 아니면은 재정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뽑아보고 있는 것들이 이런 사례들입니다. 플라스틱 해킹랩, 시민들과 같이 이제 제품 포장재를 해체해보고 모니터링 활동하고 분석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고요. 카페 거리 텀블러 대여 프로젝트, 이제 저런 것들을 한다거나, 시민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플라스틱 다이어리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뭐 ICT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플랫폼, 앱이라든지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런 것들을 뭐 이렇게 제공해 줄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플라스틱 저감 시범 마을을 이제 활동들을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식, 그 다음에 분리배출 선별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해서 분리배출 비율들을 더 높일 수 있는, 아까 실제로 분리배출 했지만 재활용이 되고 있는 건 한 4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재활용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같이 한번 모색해 보자, 이런 영역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다른 부분들은 아까 나왔던 이슈들 중에서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저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이 얘기가 좀 어느 정도 생각들이 닿으실 수 있겠는데, 정보, 기술, 산업 이쪽 영역은 조금 이제 생소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담아봤습니다. 플라스틱 자원 순환 관련해서 데이터 기반 확보하자는 건 데이터가 있어야 어디가 더 중요한지, 어디가 제일 잘 안 되고 있는지, 그러면 그리고 또 자원을 투입했을 때 어떻게 더 효과가 더 발생될 수 있을지 그런 평가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기반이 필요하다는 거. 친환경 플라스틱이 사실 이제 재활용에 섞여 들어가면 재활용을 더 방해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친환경, 그리고 이제 실제로 생분해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꽤 많은 시간과 환경의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더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플라스틱 소비 저감 참여 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분리배출 수거 체계 개선을 하면서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들 제공하는 거. 위에는 이제 소비 저감 참여 활동에 대한 거고, 밑에는 분리배출 수거 영역에 대한 인센티브고, 이제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재질 분리 어려운 제품을 신고해서 이제 그런 기업체들이 변화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하는 시민 활동들. 그다음에 분리 배출 작업을 단순화할 수 있는 제품 디자인 개발. 그다음에 불법 폐기를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고 시설 디자인을 만들어 보자. 지역 특성에 맞는 수거 자원 출원 체계를 이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러니까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주택가, 그다음에 상점이 많은 곳, 서로 환경들이 다르겠죠.
그 각각에 맞는 조금 그렇게 되면은 분리 배출도 그렇고 선별 재활용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장 특성에 맞게 이제 최적화시켜 보자는 거죠. 선별 재활용 체계 개선, 그다음에 플라스틱 순환 체계 개선을 위한 기술적 장애 요인을 개선하고 순환에서 이제 경제성을 더 좋게 만드는 것. 플라스틱 자원 순환 관련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발굴하고 협력 체계를 이제 지원하고 보상하는 그런 체계들을 이제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 지원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재생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표기 인증 지원, 다른 제도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과제를 이제 말씀 좀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아까 했던 이제 그런 협력 기획 단계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슈들을 뽑아내는 활동들을 주로 했어요. 근데 이런 이슈들을 활용해서 그 다음 단계는 세부 과제들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단계에서는 이제 조금 더 목표와 추진 내용, 주요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좀 세부적인 설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시범 사업 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럼 어떻게 하자라는 구체적인 기획들이 돼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고 이제 그 단계로 지금 접어들어서 다음 단계 작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협력 범위 확대에서는 이제 의제 공유와 이제 사업 추진 그 다음에 제도 행정의 개선을 위해서 기존에 이제 참여했던 협력 구조를 확장하고 또 이제 그 구성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인 세부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악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좀 참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자체, 관련 기업, 공공기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카페라든지 그런 카페 거리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마을, 매장 이런 데도 이제 참여 체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재활용 처리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분리배출 장소라든지 시설적인 영역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기획 성과의 이제 사업 추진 기반을 이제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측면은 아니고 프로젝트 이제 과제 차원에서 이제 추진 기반을 이제 모색해야 될 텐데 저거는 이제 저희들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지자체 중장기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등 이제 제도적인 기반을 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거버넌스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도나 이제 다른 환경들도 같이 마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단계로 지금 이제 정책적인 제도적인 영역으로 조금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은 이제 저희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비를 이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이나 대학, 연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 사업 예산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겠다. 사실 이제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그런 협력 체계를 만들었던 것들도 그 중에서 이제 적절한 아이템들은 연구기관들 간의 공동 연구 과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지역 이제 지자체와 이제 아니면은 중간 지원 기관들하고 중간 지원 기관들의 이제 자체 예산이나 다른 것들 통해서 사업을 수행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런 계획들 전체들을 세우고 그 중에서 하나씩 뽑아내면 이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들은 예산이라든지 어떤 지원 구조들은 다양한 경로를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보면은 지역 개발 계획들이 보통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 이런 거 한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무슨 사업들을 지원하니까 사업을 공모해라 그러면은 매칭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사업이 나오면 지자체에서도 개별 사업 단위로 이제 기획을 하게 되는데 그 각각의 사업들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니까 전체 지역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성과들이 안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바꾸자는 측면에서 오히려 그걸 위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지역사회의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거기서 발굴된 공동의 아이템, 공동의 기획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자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오고 내부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전체적인 연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협력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헤빗 에코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소비 영역에 좀 더 가깝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은 대전 지역은 어쨌든 시민 실천 활동들도 영역들도 많이 활성화돼 있고 아까 사업 추진 활동들 이제 사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반들도 많이 활성화돼 있고 연구개발 기관들도 많이 속해 있고 관련 기관들의 어떤 성과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더 잘 연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지역 차원에서 효과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 모델들을 활용해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렇게 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우선 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특히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이나 자원순환에 있어서 거버넌스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거버넌스란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거버넌스가 좀 다양한 그룹이 힘을 합쳐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말하는 게 맞나요? 공동의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체계를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럼 시민들도 거버넌스에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시민들도 중요한 거버넌스 주체가 되어야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기존에는 시민사회 단체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시민사회 단체 전문가와 지역 원로들 과거에 이제 거버넌스가 이제 그런 분들의 참여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또 시민 실천 활동 영역이 다양하게 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대전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거버넌스 이런 공동 활동 속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젊은 세대 이제 청년 그룹들 참여해서 이제 공동으로 저렇게 논의를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제 저도 2018년에 쓰레기 대란,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었는데 이 쓰레기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외로 보낸다는 게 너무 생소하고 그쵸, 놀라운 일이었는데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왜 쓰레기를 해외로 굳이 보내야 되나 이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중국에 이제 저희가 쓰레기를 파는 경우만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 저희도 상당한 규모의 쓰레기 수입 국가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으로부터 가까우니까 일본으로부터 쓰레기를 이제 수입해 오는데 오히려 이제 재활용, 자원 재활용에서 이제 종이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일본에서 수입해 온 종이 폐기물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종이 자원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분리 배출해서 수거 모집된 것보다 일본에서 이제 가져오는 게 품질이 더 좋아서 섞여 있는 혼인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져와서 종이 재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들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역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에 들어가는 그런 뭐 자갈 비슷한 그런 혼합자재들 그런 것들로 플라스틱도 내구성은 좋으니까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다시 뭐 이렇게 수입해온 것들 속에서 골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쓰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도 상당한 이제 수입 국가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수출보다 아마 수입이 지금 최근 상황은 모르겠는데 수입을 상당히 꽤 많이 하는 나라였는데, 그 물론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수입하는 거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내놓으면 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겠지. 그리고 내가 분리배출로 내놓은 만큼은 2018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내놓은 만큼은 다 해결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플라스틱 제품들 쓰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 다행이야. 뭐 재활용은 다 잘 될 테니까 다시 이제 또 돌아오겠지 했는데, 그게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중국에서 저렇게 처리되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실제로 이제 재활용되는 거는 그렇게 내놓은 것 중에 4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랬던 상황들이 이제 2018년 저런 상황들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죠. 예. 쓰레기한테 배신을 받았다, 예. 당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줌으로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강의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대전 폐기물의 폐기물량 그리고 재활용률 이런 좀 통계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올려주신 분이 생활 폐기물 배출 재활용 현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고 예. 올려주셨어요. 네. 시민들이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민들이, 저도 이제 저거를 어디 그냥 잘 정리된 자료에서 그냥 인용해 온 건 아니고,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뭐 우리 인구 현황 아니면은 어떤 뭐 그런 것들, 산업 현황, 뭐 다양한 정보들이 국가 통계 포털이 있어요.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플라스틱류라고 했지만 이제 거기는 재활용, 그 다음에 분리배출에서도 플라스틱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거기 옆에 보면 또 합성 수지류, 발포 수지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플라스틱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다 그냥 폭넓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비닐하고는 구분해서 얘기할 때도 있긴 하고 이제 그런 정도인데 실제로 이제 저 통계에서도 각각이 분리가 돼 있어 가지고 또 이제 뭐 비슷한 어떤 수지 종류이긴 하지만 고무 제품은 이제 보통 인공수지로 만들지는 않죠. 이제 그 자연수지에서 이제 고무나무 이런 데 채취된 것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가공된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빼고 해당되는 것들만 이렇게 뽑은 것. 아까 그게 이제 플라스틱, 발포수지, 합성수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들 다 모아서 이제 그렇게 아까 이제 데이터로 정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기에 따라서 플라스틱 진짜 거기에 적혀 있는 플라스틱으로만으로 국한해서 본다 그러면 또 이제 수치가 관심 범위 좁혀서 본다면 수치가 좀 달라지긴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작업들을 거쳐서 이제 했던 거라서 전반적인 자료들은 그래서 국가 통계 포털 이제 그런 거기서 이제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대전 지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전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 사회조사 그런 정보들이 뭐 자료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시민들에게 이렇게 접근성 좋게 제공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이제 대전시에 이렇게 접속해서 검색해 보거나 하면은 지역 이제 사회조사 이제 결과들도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폐기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충분한 데이터는 없고 주로 인구, 산업 뭐 아니면 이제 복지 뭐 이런 영역들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해서도 이제 병원이 이제 어떤 지역에 얼마나 분포돼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정보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매 순간 쓰레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소비를 하는 것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 순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쓰레기가 단지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으로서 활용되려면 사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양이나 그 배출량이 자원 순환율이나 뭐 재활용률이나 이런 것들의 정보가 좀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제공되는 체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좀 더 빅데이터로서 영향력을 갖고 쉽게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혹시 대전시나 행안부나 환경부가 혹시라도 이 소식을 아마 듣고 계시겠지만 접하신다면 잘 가공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지구를 위한 발걸음을 저번 주에 이어서 고정 패널 3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혹시 궁금한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계신 분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저도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참여는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자료 화면에서 잠깐 보였던 것 중에 대전은 시민 참여로 분리배출은 많이 하지만 처리 과정의 문제로 자원 회수율이 좀 낮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처리 과정의 문제가 대전 지역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리 과정의 문제는 사실은 크게 대동소이하긴 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지역들은 그러니까 종량제로 혼합 배출된 것들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와 플라스틱 이런 자원들 다시 이제 재선별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이제 재활용 단계로 보내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들은 조금 이제 분리 배출 비율은 낮은데 전체적인 재활용률은 이제 높아지는 그런 정도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좀 더 특징적인 거는 또 이제 저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좀 더 특징적인 거는 대전 지역은 선별은 있지만 재활용 시설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별 사업장에서 선별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다른 지역들로 거의 다 그냥 내보내서 다른 지역의 이제 재활용 사업장에서 이제 재활용 프로세스 돌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전 지역 차원에서 자원 순환 고리를 연결한다 그러면은 이게 안에서 돌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모든 최종 경로는 다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종 경로가 다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건 들어오는 것도 다 밖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런 외부 의존적인 상황들로 이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또 이제 아파트하고 일반 가정 주택들
하고 또 이제 배출 환경들이 다르잖아요. 아파트는 그래도 이제 경비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이제 뭐 주민회랑 이런 데서 같이 협력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조금 더 잘 걸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 체계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나온 것과 이제 일반 주거 지역 아니면은 또 빌라 지역은 또 더 상황이 또 안 좋긴 하고요. 근데 아파트 지역은 조금 더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비교적 잘 정제된 그런 것들이 이제 분리 배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선별장 지역 주택가에서 나온 것들은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지 않고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주택가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비닐 따로 이제 플라스틱 따로 이렇게 잘 뭐 하고 페트병은 또 이제 또 따로 이제 분리수거하는 식으로 돼 있긴 한데 그다음에도 이제 많이 들으시는 얘기가 그렇게 분리 배출했더니 다 같이 그냥 섞어서 싣고 가더라 이제 그런 얘기도 듣긴 하시겠지만 페트병끼리 이렇게 따로 모으면 그거는 바로 보내도 돼요. 재활용자 단계로.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에서 이제 분리 배출된 거는 아파트가 별도로 계약 관계를 가지고 그것들 이제 바로 또 이제 보내는 경로들 재활용 단계로 좀 더 바로 빠르게 진입될 수 있는 경로들 이제 그런 것들도 형성되어 있긴 하고요. 혹시 또 옆에 계신 어떻게 오시게 됐고 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네, 저는 어린이 예술 교육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또 예술 쪽에 있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사용해야 될 소재들이 거의 플라스틱들이 많고요. 특히 어린이들은 장난감을 굉장히 많이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들이 싸고 빨리 구매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어린이들의 어떤 교육상 좀 화려하고 예쁜 색깔들을 쓰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쁘게 만들지 않아도 좀 심플하게 만들어도 좋을 텐데 하시는 말씀이 한편으로는 좀 속상했어요. 우리 좀 이렇게 획일화된 어떤 거에 다시 갇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거버넌스 안에 그 과학 연구 쪽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색깔을 포기하지 않고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자원순환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연구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과 책임감이 느껴지는 질문인데 네 책임감을 갖고 뭐 사실 플라스틱 자원순환 관점에서는 보면은 투명한 게 제일이다. 예, 이게 색깔이 섞여 들어가면 색깔별로 분리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색깔별로 분리해서 그다음에 재질별로 색깔별로 분리할 수 있으면은 예를 들어 PS인데 빨간색 PS다. 그럼 그것만 모아서 다시 녹여서 이제 재활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다시 다음 제품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색깔도 다 톤이 또 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섞으면 섞을수록 아시잖아요. 결국은 다 섞이면 까만색이 되는 거 되고 회색이 되는 거.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색깔을 분리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맨 마지막에 남는 거는 까만색밖에 섞여들면 까만색밖에 안 되고. 근데 이 제품들 중에서 탈색을 할 수 있느냐? 또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염색을 한 거면 지워내면 되겠는데 뭐 세제를 쓰든지 뭐를 쓰든지 해서 지워내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물질 자체에서 이제 색깔들을 이제 색깔이 들어가는 이제 물질 자체가 이미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재활용 측면에서 사실 이제 색깔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안 좋은 결과. 그래서 뭐 투명한 색 아니면은 흰색,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또 흔히 빛이 뭐 맥주병에서도 보통 이제 그렇지만 빛이 많이 닿는 거 이제 그런 색깔 그런 거 피하려고 하는 경우는 갈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뭐 영역들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색깔까지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아, 네, 안타까운. 근데 또 많은 또 바이오 플라스틱 이제 폐기되어야 되는 플라스틱 말고 좀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많은 물질들도 개발 연구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아예 이제 색깔을 그냥 활용하는 재활용 경우들도 존재하죠. 이제 뭐 아이쿡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걸 하던데 화분.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색깔들이 섞였지만 그냥 그걸 같이 녹여서 색깔 다 섞는 게 아니라 각각의 색깔이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거 자체를 이제 디자인으로 활용하는 그런 제품들 뭐 그런 경우들은 이제 존재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재활용하는 경로들이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모든 제품들을 다 맨 마지막에 화분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딜레마가 있긴 하죠. 그게 저는 그 플라스틱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게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등교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1년 반 동안 계속 방학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특히 3명인데 저는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지 하는 걸 또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제품을 많이 사 먹게 되고 그러면 뭐 배달, 포장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포장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무게를 달아보면 뭐 1kg 내외밖에 안 되지만 부피가 굉장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 저 플라스틱 다이어리도 일주일간 써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흔적들을 제가 남기는 걸 알면서 되게 많이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아이들하고 집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집에 재활용 분리배출 현황도 같이 조사해보고 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런 말 하죠. 아이들이 멸종 위기종이라고. 그래서 다 사람만 없어지면 돼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게 다 어른들 책임이다 보니 근데 또 지금 찾아보니 그리고 제가 또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것이 거의 우리나라 25년간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리수거가 아니라 또 다른 쓰레기를 배출했다는 것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교육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이제 확인되는 게 저희가 이제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주택으로 왔는데 동네 그 재활용 현황을 한번 저희 아이들하고 보러 갔어요. 근데 너무나도 엉망으로 많이 버리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성인들부터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요즘에는 또 환경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뭐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분해성 비닐이 나오는데 저는 되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들이 인정받는 조건이 55도씨 이상에서 3개월만 노출됐을 때 90% 분해가 되면 된다. 그러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자연계에서 55도씨가 꾸준히 3개월 이상 노출될 수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 생분해 되는 거였고 함부로 버렸는데 걔가 차가운 바다로 들어가면 정말 또 다른 오염물질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함부로 만들어진 그냥 정말 아까 말씀드린 눈 가리고 아웅식의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서 이런 것들이 양산이 되면 걷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엔 카페에 가면 테이크아웃 잔에 주시는데 조금 우리 카페는 다른 곳과 다르다. 뭐 사탕수수 이파리에서 종이 대신 그런 종이 재질의 컵을 만들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대신에 뭐 대나무에서 뽑아낸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시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안타깝거든요. 차라리 머그컵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 아이들하고 보면서 이제 관련된 프로그램을 찾으면서 아이들이 되게 또 회의적으로 느끼는 게 우리가 빨대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기사나 다큐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 어업으로 인해서 바다에 해양 쓰레기로 버려지는 그 플라스틱이 더 많은데 왜 자꾸 언론에서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만 강조를 해서 일반 소비자들한테만 죄책감을 씌우느냐 어업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물론 우리 대전은 어업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도 소비자고 소비자의 권리로서 어업 산업을 하나 또 바꿔보자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1년 넘게 플라스틱 관심을 갖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의문점이 들고 정말 많이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관심 있는 시민들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통로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대전발전협의회 뭐 간담회 이런 것들이 종종 있어도 일종의 이벤트성 행사로 끝날 뿐이지 이것들이 계속 묶여져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힘이 돼서 대전을 바꿔나가는 것들은 그동안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이 자리가 기대가 됩니다. 예, 뭐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 관련해서 물론 이제 뭐 용기내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도 이제 캠페인 이제 하는 것도 알고 계시긴 할 텐데. 지역별로는 이제 또 이제 그런 것들 배달 용기들을 대체하기 위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펼치는 것들도 이제 발생은 되고 있고 아까 이제 뭐 일회용 컵 사용 관련해서 아까 그 에코 헤비데코 얼라이언스 이제 그런 사례도 얘기 드렸지만
제주도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뭐 기사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스타벅스에서 매장을 이제 세척 가능한 매장 그 컵을 제공해서 세척 기계도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렇게 놓으면 세척해서 이제 다시 재활용하고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해결돼야 될 과제들이 많긴 해요. 근데 뭐 사실 55도에서 3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더 낮은 온도에서는 더 긴 시간 이런 의미지 그 조건이 아니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러면 그 3개월이 아니라 뭐 그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뭐 6개월, 1년이라 치더라도 그 사이에 묻혀버리면 어쩔 건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 훨씬 더 분해가 쉽게 되는 그런 재질들, 그 다음에 아예 이제 자연 원료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플라스틱 기술들도 이제 개발은 되고 있는데 아직 뭐 생활 현장에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단계는 아니니까 그 부분에서도 이제 개발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생분해성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분해되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완전히 분자 수준까지 다 쪼개지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큰 플라스틱이 작은 플라스틱이 되는 것밖에 아닌 상황이 되면 그러면은 그걸 어디까지 우리가 제대로 된 분해로 볼 것이냐 실제로 그게 미세 플라스틱 뭐 이런 문제를 안 끼치고 다 분해가 된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어떤 기준의 영역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예전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는 그것도 분해지 뭐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건데 이슈들이 조금 더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개별 사실은 뭐 다양한 우리가 뭐 SNS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 아니면 이런 캠페인들 뭐 내가 뭐 실천하고 3명 이렇게 지정해서 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1년 365 그렇게 3명씩 하면은 뭐 며칠 만에 3배씩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마치 행운의 편지처럼 나한테도 수십 번씩 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한 번밖에 안 오잖아요. 그죠? 결국은 한 번 하고 대부분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3명을 추천한다고 해서 3명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렇게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실천하고 하는 것들은 한 달간 열심히 살아보자 이건 가능해요.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똑같이 해보자라고 하려고 그러면 전혀 다른 결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른 결심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적어도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우리 그래도 우리 애들은 몰라도 내 생애만큼은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라고 하든지 뭐 그것도 하나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어떤 지자체가 시스템을 제공하고 아니면 뭐 플라스틱 다이어리도 얘기했지만 그걸 내가 실제로 쓰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걸 SNS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참여한다. 그리고 누구는 얼마 했네. 이렇게 서로 정보가 이제 교환이 되고 그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구나, 누적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면 또 이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협력 활동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의 작은 동기가 계속 이제 어떤 힘을 더 부여받고 아 내가 역시 좋은 일에 참여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일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누구도 동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더니 같이 우리가 아낀 양이 이만큼이나 된다 그러네. 뭐 이제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더 힘을 받으니까 그런 영역에서도 이제 그런 뭐 제도적인 아니면 시스템적인 그런 보완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그런 뭐 인센티브 리워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까지 그다음에 신고 체계 그런 것들 국민 뭐 신문고 그런 앱들은 있잖아요. 그다음에 안전지킴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비슷하게 이제 오히려 이제 시민들의 요구들을 바로바로 제기할 수 있고 국민 차원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아서 이제 그런 기업체들이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가지는구나.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업체들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뭐 생수병, 물론 이제 매장 판매에서는 제품이 보여야 되니까 라벨을 못 떼고 있는데 이런 배달 판매하는 경우에는 라벨 떼고 이제 판매하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종이팩에 이제 담아서 파는 이제 물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런 변화들이 이제 생기고 있긴 하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보답, 반응, 대응들이
계속 또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또 기여한 것도 이때 같이 인정해주고 이제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민들이 결심하고 살아보고자 했을 때 그 환경이 그러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개인의 저번 주에도 이제 쓰레기 이야기를 했었는데, 플라스틱 쓰레기 이야기 했었는데, 개인의 결심으로만 이제는 해결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이제 지자체, 정부 차원에서 좀 일관된 기준의 쓰레기 배출 문제라든가 자원순환 문제에 대해서 좀 기준을 만들고 기업들의 규제를 가하고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절실하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좀 강의 들으면서 정말 궁금한 내용들 많았었는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쓰레기를 중국으로도 보내고 뭐 일부 재활용하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쓰레기가 과연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아까 내용 중에 이제 열병합 발전소로 가서 에너지로 만들어지고 소각되고 매립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열병합 발전소도 결국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우는 거고 소각도 태우는 거고 땅에 이 플라스틱들이 묻힌 다음에 더 큰 문제고 하는데, 사실 에너지로 만드는 것들이 사실 친환경 정책인 것처럼 사실 많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플라스틱을 태우는 것이 과연 친환경 정책으로 바이오 에너지화 되는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인류가 지하에서 그 석유 석탄을 매일매일 엄청난 양을 뽑아 올리고 1년에 이제 이렇게 뽑아 올리는 양들이 엄청나잖아요.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지구에는 자동차와 이제 비행기가 다 돌아다니고 우리 연료들 난방까지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뽑아낸 석유, 석탄 이런 자원들이 결국엔 갈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갈 수 있는 것은 다 분해되면은 이산화탄소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덩어리가 남으면 미세플라스틱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로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소각, 그냥 이제 뭐 아니면 마당에서 태운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유해물질들도 발생되고, 소각될 때 이제 다이옥신, 예전에 이제 많이 됐었던 다이옥신 같은 이제 그런 유해물질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열병합 발전으로 이제 결국은 플라스틱 자원을 플라스틱으로 계속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태워야 되는가? 사실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플라스틱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고 거기도 자원들이 투입이 됐는데 그걸 다시 태운다고 하는 게 이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플라스틱으로 이제 더 순환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드는 게 좋긴 한데, 또 한편에서는 소각해서 에너지, 집에서 태우는 거 말고 아니면 뭐 누가 사업장에서 그냥 태워 없애버리는 거 말고 에너지로 회수한다는 거를 다른 식으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석유, 석탄 끌어올려가지고 태워야 되는 걸 플라스틱으로 태운다. 그러면 그렇게 나쁜 측면은 아니에요. 그만큼 더 많은 걸 뽑아서 태웠어야 되는데 그걸 그만큼 안 태우는 면도 있는 거잖아요. 대체제로서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자원을 고갈시키고 그걸 또 이제 공기와 대기로, 해양으로 방출시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완전히 나쁜 이제 방식들은 아닌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왕이면은 더 좋은 자원으로 더 잘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더 좋을 거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여전히 좀 더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환경시설들, 그리고 특히 에너지 자원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는 발생되는 이제 배출 가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 유해가스가 이제 소각 과정에서, 플라스틱 소각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우려하실 텐데, 그런 것들은 기존에 사실 설비가 충분히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오히려 이제 우리가 환경 관점에서 보면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 근원들을 세 가지로 보통 얘기하는데요. 점오염원, 선오염원, 면오염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오염원들 중에 대표적인 사례들이 공장 같은 경우에요.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거죠.
선은 이제 뭐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로를 따라서 발생되는 거고, 면오염원이라고 그런 건 생활시설들, 주택가, 아파트든지 이런 건 같이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공간 전체에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인데, 사실 이제 가장 많은 오염을 만들어내는 곳이 점오염원들이기도 하지만, 공간 대비 가장 많은 오염을 만들어내는 게 점오염이긴 하지만, 사실 여기는 제대로 된 자원과 시설이 투입되면 집중적으로 잡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들이 같이 잘 결합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런 배출 문제,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탄소를 포집해서 뭐 이제 사용한다든가 포집해서 저장한다든가 이제 그런 기술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에서는 그냥 이제 그 공간에서 나오는 것들 다 끌어모으면 사실 탄소 포집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활용한다든지 그런 체계를 만드는 건 좀 더 이제 보완될 필요들은 있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어떤 뭐 메릿보다는 사실 훨씬 더 낫고, 다른 활용 방식이 없다고 했을 때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래도 중요한 방식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끌어올려서 써야 되는 자원들을 그렇지 않아도 되게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러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있고,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신, 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지구를 위한 발걸음을 해주신 패널 세 분께도 감사드리고, 네, 그 지난주 미션이 친환경 매장, 가게에 가서 친환경 소비를 해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고체 샴푸라든가 식물 수세미로 만든 수세미라든가 뭐 맛수세미라든가 뭐 나무 플라스틱 칫솔이 아닌 나무로 만든 칫솔이라든가 이런 것들 소비해보는 것이었는데, 그 단톡방에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직접 구매해보시고 소감을 나눠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일상에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소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기는 매우 어려운데, 만약 소비를 해야 된다면 그나마 조금 나은 방법의 소비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미션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오신 패널분 한 분도 쓰레기 다이어리를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쓰레기 다이어리를 한번 기록하면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쓰레기를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를 기록해 주시면 되는데, 뭐 화장실에서 휴지 몇 칸 썼어 이런 것까지 기록이 되면 좋겠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너무 소소한 일상적인 것들을 빼고라도 좀 뭐 플라스틱 쓰레기, 오늘 배달을 몇 번 시켜 먹었는데 배달 쓰레기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일주일 동안 쓰레기 제로 웨이스트 다이어리를 작성해 주시고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정말 마지막 또 광고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기후행동 네트워크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하고 대전 환경운동연합하고 대전 사회혁신센터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곳이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예요. 그래서 시청자 미디어 센터 청소년 사업 하나를 미디어 페스티벌을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쇼폼 콘텐츠 공모전이라고 해서 아마 쇼폼 이게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10초 이내 짧은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하는 콘텐츠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청소년 분들이 쇼폼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스타그램의 릴스라든가 그리고 틱톡 이런 쇼폼 플랫폼을 이용해서 게재를 해주시면 되는데, 공모전에 참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주제는 친환경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친환경 물품을 소비했듯이 친환경 먹거리, 그리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로컬 푸드 중심으로 어떻게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먹거리를 좀 콘텐츠화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해서 7월 31일까지 소폰 콘텐츠 공모전에 많은 청소년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